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은 이 이름을 들어보거나 만져보셨을 겁니다. 바로 덴마크 출신의 장난감 브랜드 레고인데요. 전 세계에 수많은 장난감 회사들이 있지만 1932년부터 지금까지 독보적인 길을 걸어오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레고만큼 유명한 회사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듯 합니다. 1년에 2억 박스 이상 판매하고 있는 레고의 숨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레고는 1932년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창업했고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여전히 가족 기업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크리스티안센은 자신의 직업에 맞게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이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자 계속 장난감을 만들게 된 것이었죠. 레고라는 이름은 1936년 1월에 처음 붙여졌는데 덴마크어의 단어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고 잘 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고를 1개 갖고 있던 100개 갖고 있던 레고는 레고입니다. 레고의 단수형도 레고, 레고의 복수형도 레고이기 때문이지요. 나무 장난감을 만들던 레고에서 현재와 같은 플라스틱 브릭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47년부터입니다. 나무 장난감보다 플라스틱 브릭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오늘날 레고는 전 세계를 정복한 특이한 장난감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레고의 브릭은 총 60개가 넘는 색으로 제작되는데요. 같은 색상의 브릭이더라도 약간의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브릭을 만들 때 기존의 브릭들을 재활용해서 만드는데 원료가 되는 재활용 브릭의 색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ABS 플라스틱을 약 230도의 뜨거운 열에서 녹여낸 후 모형 틀에 부으면 우리가 아는 레고 브릭이 탄생합니다. 재미있는 건 레고가 이런 플라스틱 브릭을 가장 먼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레고보다 앞서 비슷한 브릭이 영국에서 생산되었죠. 키디크래프트라는 이름의 이 브릭 장난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레고는 플라스틱 브릭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싶지만 의외로 키디크래프트는 레고가 자사의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쿨하게 레고가 잘 되길 빌어주었습니다. 결국 레고는 키디크래프트 블록의 판권을 1981년에 사들이는 걸로 이를 마무리 지었죠. 레고에서도 작은 바퀴를 위한 타이어를 많이 생산하죠. 이 레고 타이어는 유명한 타이어 회사들인 구디어, 브리지스톤, 미쉐린이 자동차를 위해 생산하는 진짜 타이어보다 많습니다. 레고 측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생산되는 레고 제품의 절반 정도가 바퀴를 가질 정도라고 하죠. 레고에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미니 피규어라고 합니다. 이 미니 피규어는 1978년에 지금과 비슷한 모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간을 계산해보면 2022년 기준으로 44살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미니 피규어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기 위해 50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3년이라는 개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니 피규어는 2006년에만 40억 개가 생산되었습니다. 1975년 처음 생산되었을 때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미니 피규어의 종류는 적어도 3,655종이며 현재에도 그 종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지구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수의 미니 피규어가 탄생했다고 하니 따로 지구를 하나 만들어도 될 듯 합니다. 레고 미니 피규어의 피부 색깔은 노란색이죠. 레고는 모든 인종을 아우를 수 있는 색상으로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란색 얼굴을 가진 미니 피규어만 있었지만 추후에는 여러가지 살색의 인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나 모자를 씌우지 않으면 일반적인 미니 피규어는 정확히 레고 브릭 4개 정도의 높이입니다. 궁금하시다면 한번 재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고가 항상 잘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90년대에는 위기를 맞았죠. 우선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를 먹어가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레고를 만질 아이들의 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90년대 들어 기술의 발달로 게임 분야가 성공하면서 레고의 소비자층이 얇아졌죠. 무리한 사업 확장도 이 위기에 한몫했습니다. 레고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책으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걸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블록 장난감이었죠. 영화 시리즈, 만화 시리즈와 라이센스를 맺고 관련 제품들을 생산했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던 다른 사업들은 축소해 장난감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레고는 다시 위기를 회복하고 성공의 길에 접어들 수 있었죠. 2014년 이후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장난감 회사 마텔을 누르고 전 세계 1위 장난감 업체로 등극했습니다. 아마 레고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특정 영화나 시리즈가 좋아서 계속 구매하게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라이센스 제품들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레고를 위기로부터 구해준 구세주나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스타워즈와 마블, 오버워치, 배트맨, 쥬라기 월드, 마인크래프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라이센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건 1999년에 시작된 스타워즈 시리즈입니다. 스타워즈 팬으로서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사실이네요. 2018년부터 레고는 식물 형태의 브릭을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레고 식물은 진짜 식물이라는 기적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죠. 레고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레고와 관련된 영화도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흔히 브릭 필름이라고 불리는 이 영화들은 보통 스탑모션 애니메이션과 CG로 만들어지는데요. 레고에서 출시한 다양한 시리즈들이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 레고 무비와 레고 무비 배트맨입니다. 호기심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장난감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게임도 같이 출시되는데요. 레고는 해리포터와 어벤져스, 배트맨, 스타워즈 같은 영화 프랜차이즈부터 시티 시리즈나 닌자고 같은 자체 시리즈까지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출시합니다. 레고 브릭을 자세히 보시면 어딘가에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어떤 틀에서 만들어낸 제품인지 알 수 있는 일련 번호입니다. 상남자라면 군대와 관련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레고에서는 전투기나 탱크, 군인들과 관련된 제품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고는 군 관련 모형이나 시리즈 제품이 주고객층인 4세에서 9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아예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에는 비밀을 저장해놓는 금고가 있죠. 레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레고 볼트라고 불리는 이 금고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레고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덴마크 빌른드의 본사에 존재하는 이 레고 볼트는 정말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장소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과연 그 안에 모든 레고들의 합산 가격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이 금고 털러 가실 파티원 모집하겠습니다. 최근 레고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레고를 갖고 놀던 고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레고를 가지고 논다는 게 바로 이들이 성인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성인들은 구매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레고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고객이겠죠. 레고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품을 단종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단종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과거 출시된 미니 피규어 중 미스터 골드라는 제품은 한 개에 대략 1900달러, 즉 2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디즈니랜드처럼 레고도 레고랜드라는 놀이공원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춘천에도 오픈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비단 춘천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레고랜드에 가면 정말 눈을 의심케 만드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도대체 이 작품들은 얼마나 걸려서 만든 걸까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레고랜드의 미니랜드는 전세계에 있는 유명한 랜드마크들을 레고로 만들었는데 이 작품들을 만드는데 3천만 개의 레고 브릭이 소요되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레고랜드를 가야 하는 이유는 흔히 볼 수 없는 이런 작품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규모가 커졌음에도 여전히 레고는 가족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센 가문이 몇 대에 걸쳐서 계속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죠. 지금의 자리까지 오는 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레고는 전세계 1위 장난감 회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기를 끌었던 레고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탄생한 이 장난감은 덴마크라는 나라를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을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부디 레고가 모든 난관들을 헤치고 계속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다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건담, 캐로로, 이누야샤, 러브라이브, 철권, 팩맨, 다크소울, 아머드코어, 드래곤 퀘스트 등등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가리지 않고 많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이 회사가 소유한 프랜차이즈만 봐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반다이 남코 이야기입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프라모델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이 회사의 이름을 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오랜 세월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글로벌 콘텐츠 제국이 된 이 회사, 과연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반다이 남코는 반다이와 남코 두 회사가 합쳐져 탄생했습니다. 우선 일본의 기업가 야마시나 나오히로가 1950년 장난감 제조업체 반다이를 설립했는데요. 처음엔 금속 장난감 같은 소박한 제품들이었지만 기술력과 기획력을 통해 점점 더 존재감을 키워가죠. 그 뒤를 이어 1955년 마사야 나카무라에 의해 게임 회사 남코가 설립됩니다. 오락실의 전설이라 불리는 팩맨을 만든 그 회사죠. 이후 2005년 두 회사는 대대적인 합병을 통해 반다이 남코라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둘이 손을 잡자마자 게임과 장난감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장의 거대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반다이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 만대부력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손들고 외친 그 단어는 아닙니다. 반면 남코는 나카무라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줄임말로부터 출발했지요. 하나는 철학을 담고 하나는 창립자의 이름을 담았네요. 하지만 두 회사가 처음부터 잘 나간 건 아닙니다. 특히 반다이는 아톰 피규어를 만들던 1963년까지는 이렇다 할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톰 피규어를 내놓았을 때도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지는 못했죠. 하지만 1980년 등장한 한 애니메이션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바로 기동전사 건담인데요. 이 애니의 흥행과 함께 등장한 건프라는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반다이를 세계 최고의 프라모델 브랜드로 만들어줍니다. 건프라 하나로 전세계 프라모델 시장 점유율 90%를 넘겼다고 하니 말 다했죠. 남코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1980년 발표한 팩맨은 전세계 오락실을 지배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게임성, 노란 원이 귀엽게 먹어대는 모습은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았고 게임은 어린이들만 하는 거라는 고정관념을 박살내주요. 이외에도 철권이나 소울칼리버, 타임 크라이시스 등 수많은 아케이드 히트작들도 모두 남코의 작품인데요. 소시적에 우리가 즐겼던 오락실 게임들 중 남코가 차지하는 지분이 꽤 높죠. 놀랍게도 두 회사가 합쳐져 하나가 된 반다이 남코의 지분 일부는 닌텐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두 회사가 하나가 되면서 탄생한 반다이 남코는 그야말로 IP 왕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담이나 카우보이 비밥, 이누야샤 같은 대작들은 물론 러브라이브 같은 최신작까지 게임과 굿즈, 장난감,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내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요. 팬들의 지갑을 바닥까지 털어먹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방대한 IP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반다이 남코는 전세계 장난감 회사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당당하게 2위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십덕들이 환장할 만한 회사가 많네요. 이 영상의 댓글창 구경 생각보다 재밌겠는데요.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멀티 콘텐츠 전략 덕분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바로 게임으로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면 곧바로 피규어와 프라모델을 출시하죠. 하나의 IP에서 여러 개의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구조인데요. 이 전략은 미디어 믹스라는 일본식 산업 구조를 대표하는 예시가 되었고 전세계 콘텐츠 업계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입니다. 반다이 남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팬들의 덕심을 자극하는 한정판 마케팅입니다. 반다이 남코는 호넵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수만 구매할 수 있는 프라모델이나 피규어들을 판매합니다. 이번에 한 사면 평생 못 구한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수집가들의 마음을 흔들지요. 실제로 건프라 커뮤니티에는 이 호넵 제품들을 구하는 게 하나의 도전 과제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럼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일본에서만 인기가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엘든링이나 다크소울, 테일즈 오브 시리즈 같은 콘솔 게임을 통해 게이머들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죠. 특히 프롬 소프트웨어와 협업한 게임들은 그야말로 올해의 게임 수상자 단골인데요. 다크소울이나 엘든링을 하면서 개빡심을 느낀 분들이라면 게임계의 조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창립 70년이 넘은 지금 반다이 남코는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메타버스와 VR, AI를 접목한 게임과 콘텐츠 사업을 확대하며 미래 산업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죠. 그렇게 변화해가고 있음에도 수많은 팬들의 가슴속에 심어두는 팬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데요. 오늘도 누군가는 프라모델을 조립하며 누군가는 게임 속 캐릭터를 키워가며 반다이 남코에 대한 팬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다이 남코의 세계는 앞으로도 쉬지 않고 펼쳐지게 될 것 같네요. 장난감 회사인 해즈브로, 한때 데스로우 레코드라는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이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던 대표적인 가수는 닥터 드레와 네이트독, 투팍과 스눕독 등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진정한 갱스터 힙합이 뭔지 가르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결국 실패했고 2022년 레이블을 OG, 즉 오리지널 갱스터인 스눕독에게 팔았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 좋아하시나요? 외계에서 온 로봇들이 등장해 현란한 액션을 펼치는 이 시리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 덕택입니다. 바로 전세계 장난감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대표 항구 회사 해즈브로 혹은 하스브로죠. 피규어나 보드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 봤을 로고인데요. 2023년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장난감 회사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해즈브로. 과연 이 장난감 제국은 어떤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을 품고 있을까요?
헤즈브로의 시작은 1923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에서 헨리와 헬버트 하센펠드 형제가 설립한 하센펠드 브라더스입니다. 처음엔 장난감 회사가 아니라 연필 케이스나 문구를 만들던 곳이었죠. 하지만 학교가 방학을 하면 딱히 돈을 벌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두 형제는 장난감으로 방향을 전환해 194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8년부터 하센펠드 브라더스를 줄여 헤즈브로로 이름을 바꿨죠. 영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이 감자 장난감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장난감은 사실 헤즈브로에서 만든 겁니다. 1952년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왔던 이 장난감은 원래 진짜 감자에 눈, 코, 입을 꽂아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만들었지만 애들이 감자에 눈, 코, 입을 너무 막 꽂아대는 바람에 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져 플라스틱 감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아이템 덕분에 헤즈브로는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끄는 회사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헤즈브로를 성공한 장난감 회사로 만든 공신은 또 있습니다. 바로 G.I. 조이입니다. 1964년 출시된 이 군인 액션 피규어는 소년층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인형은 여자아이의 장난감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헤즈브로는 이걸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G.I. 조는 인형이 아닌 액션 피규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나왔던 덕택에 남자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죠. 액션 피규어라는 단어가 헤즈브로 덕분에 대중화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일본에서 수입한 로봇 장난감 시리즈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설의 IP가 등장합니다. 바로 트랜스포머죠. 원래는 다카라라는 일본 회사의 다이아클론과 마이크로맨이 원형이었는데 헤즈브로가 이걸 사들여 미국식 스토리를 입히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냅니다. 덕분에 옵티머스 프라임과 메가트론, 범블비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장난감과 애니, 만화영화, 게임으로 이어지는 초거대 IP로 진화하게 되죠. 이쯤 되면 장난감만 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헤즈브로는 그 이상입니다. 무려 보드게임의 제왕이기도 한데요. 브루마블과 비슷해 우리에게 익숙한 모노폴리, 스크래블 등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보드게임 리스트에서 헤즈브로라는 이름이 꽤 자주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대표격인 모노폴리는 전 세계 100개국 넘게 팔리고 언어만 40개국어 이상으로 번역되는데요. 심지어 라티비아어나 포르투갈어판도 있습니다. 배트맨에게는 조커가, 코카콜라에게는 펩시라는 라이벌이지요. 그리고 헤즈브로에게는 마텔이 있습니다. 똑같이 미국 출신의 장난감 기업인 마텔은 우리에겐 바비 인형과 핫휠이라는 자동차 모형으로 익숙한데요.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비 인형, 미국 내에서 패션 인형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했고 헤즈브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헤즈브로는 1980년대 몇 차례 바비 인형을 이겨보려 했으나 실패했죠. 역시 근본은 어디 안 가네요. 헤즈브로가 무조건 장난감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건 앞의 사례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헤즈브로는 2000년대 이후 콘텐츠 미디어 기업으로의 변신도 꽤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 실사영화 시리즈는 마이클 베이의 폭발의 미학과 함께 전세계에서 수십억 달러 수익을 올리며 만화영화 IP 기반의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요. 더불어 G.I. 조 같은 영화들도 헤즈브로의 콘텐츠 중 하나라는 사실 까먹으면 안 되겠죠. 헤즈브로는 최근 몇 년 사이 더 많은 콘텐츠 회사들을 인수하며 미디어 제국화를 가속 중입니다. 2019년 파워레인저나 마이리틀 포니 등을 보유한 이원을 인수하면서 유아 콘텐츠 시장까지 공략했죠. 콘텐츠를 통해 폭넓게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덕에 이제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미국 가정에 한 명씩은 헤즈브로 제품을 들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헤즈브로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죠. 재미있게도 헤즈브로는 고소와 연관이 깊은 장난감 회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노폴리 저작권, 트랜스포머 디자인, G.I. 조 복제 문제 등으로 자주 법정에 서지만 대부분은 이깁니다. 여러 소송 중에서 헤즈브로가 한 어이없는 고소 중 하나가 바로 범블비 관련 문제인데요. 워너브라더스와 DC 코믹스에서 내놓은 시리즈인 범블비라는 애니메이션과 관련해 이 이름을 쓰지 말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이름이 같으면 고소당하는 건가요? 창립한 지 100년 가까이 된 지금도 헤즈브로는 전세계 어린이와 어른이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장난감 하나, 보드게임 하나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이제 콘텐츠의 제국이 되었고 여전히 진화 중이죠. 트랜스포머와 G.I. 조, 모노폴리 같은 걸출한 IP를 가진 헤즈브로 여러분의 추억과 미래를 동시에 만들어주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변신해 나갈 겁니다. (1959년) 최초로 탄생한 이래로 바비 인형은 무려 200개가 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우주비행사, 소방관, 패션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죠. 이 정도로 직업을 자주 바꿀 거면 그냥 백수하는 게 낫겠는데요. 아름답고 멋진 여성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인형을 떠올립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10억 개가 넘게 팔린 인형의 대표주자 바비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바비 인형을 만든 미국 출신의 마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미국 내에서 비슷한 카테고리의 점유율이 90% 이상일 정도로 바비 하나로 반세기 넘게 장난감 업계를 주름잡아온 이 회사, 과연 어떤 숨겨진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을 갖고 있을까요?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그러하듯 마텔도 1945년 캘리포니아의 한 차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엇 핸들러와 아내 루스 핸들러 그리고 친구인 해럴드 매트슨이 의기투합해 만든 회사가 바로 마텔입니다. 마텔이라는 회사 이름도 이들의 이름인 매트슨과 엘리엇을 합쳐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한 장난감을 만들지 못했지만 1959년 바비 인형을 만들면서부터 데이트를 쳐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죠. 미국 그리고 마텔을 대표하는 바비 인형의 탄생 이야기에도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창립자 중 한 명인 루스는 딸이 종이 인형을 갖고 노는 걸 보면서 인형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게 되면 입체감도 살릴 수 있고 내구성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959년 탄생한 게 바로 바비 인형이었죠. 바비라는 이름은 루스의 딸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그렇다면 바비의 남친 켄은 누구의 이름을 땄을까요? 정답은 바로 루스의 아들입니다. 창립자의 자녀 이름이었던 바비와 켄은 이제 여자아이들의 마음을 훔치는 장난감 인형으로 사랑받습니다. 바비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애들이 갖고 노는 인형이 어른처럼 생겼다고 해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당시 인형 시장은 아기 인형 1세기였지만 바비는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자랑해줘요. 바비 인형을 아이들이 갖고 놀기엔 너무 성숙해 보인다는 우려 속에서도 시장은 반대로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인형에게 자신을 투영하고 싶어 했고 어른처럼 꾸미고 싶어 했죠. 그렇게 바비는 단순한 인형을 넘어 롤모델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비 인형의 옷 중에는 85,000달러짜리 옷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 드비어스와 협업해 만들어진 이 옷은 160개의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골드가 달려있었죠. 또한 2010년 한 경매에서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가 달린 바비가 약 30만 달러에 낙찰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5,000원짜리 티셔츠 입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현타가 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비 인형의 아름다움이 2010년대 들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비의 몸매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몸매의 백인 여성이며 이로 인해 그릇된 미적 기준을 만들어낸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장난감 회사이니만큼 마텔은 이 문제에 맞서 꾸준히 바비 라인을 다양화시키면서 포용성을 강조하고 플러스 사이즈 비비, 휠체어 바비, 다양한 인종의 바비를 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2017년 독특한 바비 인형을 내놓자마자 오히려 바비 인형 매출은 15% 감소했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회사 운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마텔이 바비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바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유명한 장난감이 많죠. 자동차 덕후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핫휠이나 전설의 카드게임 우노도 마텔 겁니다. 바비 때문에 유명한 회사라지만 사실 이것저것 다 내놓는 회사죠. 특히 핫휠의 경우 마텔이 가진 가장 힘있는 브랜드 중 하나로 자동차 다이캐스트뿐만 아니라 의류나 위생용품, 심지어 시리얼까지 만들어 판매합니다. 여기에 더해 마텔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제작도 1970년대부터 꾸준히 참여하면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유명한 건 2023년 개봉한 바비 영화일 텐데요. 마고 로비와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이 영화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참고로 마텔은 2018년부터 마텔 필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자사가 가진 프랜차이즈 기반의 영화를 제작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카드게임인 우노도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지요. 조만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말고 마텔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나오겠는데요. 마텔은 1971년 서커스도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서커스랑 장난감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마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인 해즈브로 2017년 아예 마텔을 사버리려 했지만 마텔은 거절했습니다. 만약 인수합병이 이뤄졌다면 정말 거대 공룡이 탄생할 뻔했네요. 지금도 마텔이 만드는 바비는 매년 수백만 개씩 팔리며 새로운 직업과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텔은 바비 이외에도 여러 개의 IP를 무장한 글로벌 장난감 회사로 성장 중이지요. 바비를 상징하는 핑크색처럼 마텔의 미래도 그렇게 될까요? 물론 바비뿐만 아니라 마텔이 보유한 다른 브랜드도 마텔이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과연 앞으로 마텔의 미래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대중매체 산업회사 디즈니와 함께라면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죠. 디즈니는 1923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애니메이션과 영화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회사인데요. 마블과 루카스필름, 픽사 등의 다양한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고 뉴스와 방송사, 심지어 테마파크 사업까지 하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과연 컨텐츠의 제왕으로 불리는 디즈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즈니는 1923년 월트 디즈니와 로이 디즈니 형제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앨리스의 원더랜드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한 것이 바로 디즈니였지요. 디즈니가 설립된 이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키마우스가 디즈니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작고 귀여운 쥐는 디즈니에 존재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의 조상격이자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증기선 윌리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얼굴을 알린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디즈니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유명합니다. 1년에 무려 6조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이 쥐, 예나 지금이나 디즈니의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죠.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이름을 새긴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를 탄생시켰지만 월트 디즈니는 사실 쥐를 무서워했습니다. 약간 말이 안 되는데요. 원래 미키마우스는 미키가 아니라 모티머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모티머보단 미키가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월트 디즈니는 이 쥐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아내 이기는 남편은 잘 없는 것 같네요. 디즈니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월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극 중에 등장하는 로봇 월이의 이름은 창립자인 월터 엘리아스 디즈니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인어공주의 아리엘과 미녀와 야수의 벨의 비율이 너무 만화 캐릭터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재미있게도 이 두 캐릭터는 쉐리 스토너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디즈니사의 최초의 장편 만화는 1937년에 등장한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입니다. 미키마우스가 아니라니 의외네요. 정글북이나 피노키오, 밤비 같은 대부분의 초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이는 제작자인 디즈니 형제의 엄마인 플로라 디즈니 때문인데요. 1938년 사고로 엄마가 죽자 이 둘은 죄책감을 느껴 본인들의 작품에서 이를 드러냈습니다. 1930년대부터 20년 동안 월트 디즈니는 컬러 애니메이션을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컬러 애니메이션 관련 특허는 테크니컬러라는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였는데 계약을 통해 디즈니사만 컬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죠. 디즈니가 1930년대부터 애니메이션을 그려왔으니 계산해보면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초기에 만들어진 고전 작품과 90년대 이후 등장한 작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음악과 동작의 완벽한 일치성입니다. 미키마우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기법은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초기의 여러 작품들이 잘 알려진 고전이나 전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구분되는 점인데요. 이해가 안 가시면 백설공주와 겨울왕국을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하면 애니메이션과 영화 사업 말고도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빼놓을 수 없지요. 1955년 개장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디즈니랜드인데요. 원래 처음에는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랜드 안에 가족들과 살았는데 디즈니가 사는 집에 창문에 불이 들어오면 월트가 안에 있다는 걸 스태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1호차 영내 진입 신호인 것 같네요.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의 캐릭터로 분장한 직원들은 절대로 노라는 말을 써서도 안되고 분장 도중엔 앉아도 안되며 한 손가락으로만 방향을 가리키는 것도 안됩니다. 그리고 한때는 수염을 기른 사람은 디즈니랜드에 입장하지도 못했죠. 전세계에 있는 모든 디즈니랜드 호텔의 객실에서 자보려면 6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디즈니에서 대박을 쳤던 월리와 몬스터 주식회사의 아이디어는 모두 점심시간에 탄생했습니다. 밥 먹어야 일이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네요. 디즈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공주 캐릭터죠. 인종에 상관없이 공주 캐릭터는 대부분의 작품에 등장해 왔는데요. 디즈니는 아예 공주 캐릭터들의 의상과 소품 등을 실물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디즈니 프린세스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애니메이션만 디즈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스타워즈와 마블도 있죠. 디즈니는 2009년 마블을, 2012년 스타워즈를 제작한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면서 컨텐츠 강자로 떠오르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마블을 인수한 후 2019년까지 10년간 21조 원을 벌어들였고 디즈니에 인수된 후 가장 먼저 등장한 스타워즈 영화로만 인수 금액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디즈니가 이 프랜차이즈를 기를 쓰고 인수한 이유는 이것들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이죠. 수많은 컨텐츠를 보유한 디즈니는 자사의 컨텐츠를 유통하는 창구로 스트리밍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디즈니 플러스로 디즈니의 모든 애니메이션, 마블 영화와 새로 출시되는 드라마, 스타워즈 시리즈,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까지 볼 수 있지요. 2019년 11월 처음 등장한 이 서비스는 넷플릭스 같은 다른 OTT에 비해 조금은 부족하다는 평을 받지만 그래도 디즈니에서 가진 컨텐츠를 보는 데에 이만한 서비스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연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라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수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됩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회사를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바로 미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입니다. 토이스토리와 인사이드 아웃, 월이, 우리를 찾아서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바로 그 영화들을 만든 더는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이죠.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그래미상을 다수 수상한 픽사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픽사에는 어떤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픽사의 첫 시작은 바로 이 악당 다스베이더 덕분입니다. 원래 픽사는 1977년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필름의 팀으로 출발했습니다. 루카스필름은 에드 캔머리라는 괴짜를 고용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특수효과를 입히는 그래픽 팀을 만들었죠. 당시에는 픽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픽사의 역사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당시 루카스필름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이혼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했고 회사는 스타워즈의 첫 작품인 새로운 희망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그래픽팀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죠. 이 팀을 사들인 건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1986년 루카스필름은 해당 사업 부분을 매각했고 잡스는 이 팀을 독립적인 회사로 만들어 픽사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창립 초기부터 픽사가 애니메이션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정부나 의료기관에 고성능 그래픽 디자인용 컴퓨터를 판매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었죠. 재밌게도 당시 고객 중 하나가 디즈니였고 이 인연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되어 2006년 디즈니는 픽사를 아예 인수했고 현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픽사는 장사가 안 되는 컴퓨터 사업 부분을 정리하고 애니메이션에 집중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제작은 디즈니와 깊은 연관이 있죠. 현재까지 픽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대부분 디즈니와의 공동 작업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개발 등의 제작 과정은 전부 픽사에서 담당하고 제작비는 양사가 절반씩 분담하며 배급과 홍보, 그리고 그에 드는 비용은 전부 디즈니에서 담당했죠. 꽤 인연이 깊죠.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첫 장편 작품이 바로 토이스토리였습니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픽사가 내놓은 장편 애니메이션은 2024년 5월 기준 모두 27편이고 단편 애니메이션도 수십 편입니다. 장편 영화가 부담스럽다면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짧고 임팩트가 강한 작품들이 많은데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장편과 단편을 가리지 않고 픽사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0억 달러가 넘는 기록을 세운 토이스토리 3입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도리를 찾아서와 니모를 찾아서입니다. 픽사 작품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터에그죠. 보통 영화나 게임 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의미하는 이스터에그는 픽사 작품에도 꾸준히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피자트럭으로 토이스토리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여러 작품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픽사 영화에는 A113이라는 수수께끼의 코드도 등장합니다. A113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의 한 교실의 방번호인데 이곳은 픽사와 디즈니, 여타 다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그들의 재능을 갈고 닦은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존 레첸버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선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요. 모를 수밖에 없죠. 목소리만 출연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픽사의 모든 영화에 성우로 출연했습니다. 토이스토리에서는 돼지 역할로, 몬스터 주식회사에서는 예티 역할로 등장했죠. 이는 픽사가 유명인을 위주로 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배역에 맞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가장 돈을 많이 번 영화배우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픽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건 누구일까요? 사실 직원들은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컴퓨터입니다. 픽사의 모든 영화들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든 영화를 만듭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선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모두 컴퓨터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은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갈아서 만든 장면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놀랍도록 디테일이 살아있죠. 물론 컴퓨터가 가장 열일하긴 하지만 이 그래픽을 디자인하는 것은 픽사의 애니메이터들입니다. 그러니 직원들도 꽤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영화업에서 집이 풍선에 매달려 날아가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 장면에서만 1297개의 풍선이 개별적으로 그려졌고 메리다와 마법의 숲에서 주인공 메리다의 머리는 1500가닥으로 세밀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모든 디테일들은 이들이 밤을 새가면서 작업한 탓이죠. 이제 이 사람들 불쌍해서 영화 재미없다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었던 회의는 1994년 픽사에서 한 회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니모를 찾아서 몬스터 주식회사 벅스라이프 워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등장했죠. 정말 미래의 20년을 이끌어가는 회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될 때 픽사의 로고에 등장하는 램프 기억나시나요? 이 친구도 이름이 있습니다. 럭소 주니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원래 픽사의 초기작에 등장했던 주인공인데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친구가 이름이 있었다니 놀랄 노짜네요. 과연 앞으로도 이 친구는 계속 우리의 상상력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럭소 주니어는 영국의 앵글포이즈라는 램프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따와 만들어졌습니다. 버버리와 미니, 바버만 영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램프도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인으로 항상 언급됩니다. 역시 영국이 미국에 미친 영향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게 맞네요. 미국을 대표하는 만화책 출판사인 마블 코믹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 등 각종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마블이 원래 만화책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유명한 사실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슈퍼히어로 대다수는 이 마블 코믹스를 통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DC 코믹스와 더불어 미국의 만화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영화 산업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마블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이제 설립된 지 80년이 넘은 마블 코믹스의 첫 시작은 1939년이었습니다. 1938년 먼저 세상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던 슈퍼맨을 본 마틴 굿맨이라는 남자가 영감을 받아 만화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블의 탄생에서 이 남자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마블 영화 중간중간에 카메오로 등장했던 스탠 리입니다. 그가 이 회사를 설립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를 마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는 마틴의 조카로 회사 초기부터 계속 마블과 관련된 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마블 캐릭터들의 세계관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즉 MCU가 생겨나는데 큰 공헌을 했으니 이 정도면 아버지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래픽 노블, 즉 만화책은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슈퍼히어로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했죠. 시기를 보면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슈퍼히어로가 이 시기에 등장한 건 전쟁에 지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당시 출판된 만화에서 슈퍼히어로들이 쭈쭈꾸 군대를 응징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한마디로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이 우리 시대의 헤라클러스였던 겁니다. 타임리 코믹스는 이후 1957년 마블 코믹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타임리보단 마블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리긴 하네요. 저스티스 리그와 어벤져스, DC와 마블을 대표하는 슈퍼히어로 집단입니다. 이 둘 중에 더 먼저 등장한 건 누구일까요? 바로 DC의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비록 영화의 흥행 성적에서는 어벤져스에게 완패를 당했지만 역사로는 저스티스 리그가 더 오래된 거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슈퍼히어로 만화의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만화 출판사들은 인기를 끌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쏟아냈는데 이 중에서 슈퍼히어로 집단 만화가 인기를 끈 거였죠. 사람들이 다구리를 좋아했던 걸까요? 어쨌든 마블에서는 판타스틱 4를 시작으로 스파이더맨과 헐크, 토르, 엑스맨,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캐릭터들이 차례대로 등장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벤져스 만화도 1963년 등장해 현재까지 금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블을 대표하는 히어로 중 한 명은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복잡한 판권 문제 때문에 한동안 어벤져스에서 볼 수 없었지만 이제 톰 홀랜드가 피터 파커 역할을 맡으면서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죠. 근데 이 피터 파커 역할을 탐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심지어 그는 스파이더맨 역할을 맡기 위해 90년대 초반에 아예 마블을 사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탠리는 토비 맥과이어가 스파이더맨을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고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가 되었죠. 당시 마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다스베이더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스타워즈의 제작자였던 조지 루카스는 마블의 팬이었고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도 마블의 빌런인 닥터 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캐릭터의 숨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개봉한 베놈은 원래 마블 코믹스의 독자였던 랜디 슐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고 영화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마블 만화에는 개구리 토르, 즉 트로그라는 히어로도 있죠. 그 분량의 방대에서 모든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면 평생을 바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중 가장 재미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닉 퓨리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원작 만화의 닉 퓨리를 보면 영화에서 해당 역할을 맡은 세뮤얼 L 잭슨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등장한 만화에서 작가가 아예 세뮤얼 L 잭슨을 닮은 닉 퓨리를 만들어버린 건데요. 그는 자신을 모델로 캐릭터를 만드는 걸 허락하면서 영화에서 본인이 닉 퓨리 역할을 맡겠다는 조건을 달아버렸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있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마블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마블에서 인기 만화를 그렸던 만화가들이 모두 마블을 떠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확장이 실패하고 만화 자체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기 시작했죠. 마블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영화였죠. 영화 제작사들에게 판권을 판매해 우리가 오늘날 보는 마블의 영화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판권을 각각의 회사에 나눠 팔았기 때문에 엑스맨이나 판타스틱4 같은 히어로들이 어벤져스에 등장하지 못해 팬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도 1997년 마블은 파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블은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죠. 거대 엔터테인먼트 자본인 디즈니에 인수되는 걸 택하면서 말입니다. 12년이 지난 2009년 디즈니에 마블이 인수되기 시작하면서 마블은 날개를 달았는데요. 2008년 처음 등장한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수많은 MCU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마블 영화는 흥행을 보장하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가 되었죠. 망할 뻔했던 회사는 이제 영화 하나로 3조의 수입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수익은 정확히 3조 2122억 원 정도의 수입이죠.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은 영화 흥행 수입뿐만 아니라 각종 프랜차이즈나 캐릭터 산업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살아 돌아온 마블은 계속 영화를 내놓으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죠. 여기에 여전히 만화책도 내놓으면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독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블은 디즈니의 힘을 등에 업고 재미있는 만화와 영화들을 수도 없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마블 영화가 더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DC의 팬들도 많습니다. DC 인사이드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마블과 함께 미국 만화 산업의 양대 산맥을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DC 코믹스 이야기입니다. DC 코믹스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슈퍼맨과 배트맨, 원더우먼과 조커, 할리퀸 정도는 아시겠죠? 이 캐릭터들이 DC 코믹스로부터 나왔습니다. 193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상의 캐릭터들을 선보이고 있는 DC 코믹스에 대한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DC 코믹스의 시작은 19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퇴역 군인이었던 말콤 힐러 니콜슨은 만화 산업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만화 출판사를 차렸죠. 이것이 DC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내셔널라이드 퍼블리케이션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자신들이 내놓은 3개의 시리즈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디텍티브 코믹스의 약자를 따서 팬들에게 DC 코믹스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이름을 바꾼 건 1977년의 일이라고 하니 그 전까지는 진짜 이름보다 별명으로 불렸던 셈이죠. 마블 코믹스가 1939년에 처음 등장했으니 DC 코믹스는 마블보다 5년 먼저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202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마블 유니버스의 영화가 DC 유니버스의 영화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답니다. 1940년대부터 그린랜턴과 플래시, 아톰 같은 DC 코믹스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로 개봉된 저스티스 리그의 원조격인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도 이 시기쯤 등장했죠. 이게 뭐냐고요? 마블로 치면 어벤져스인데 슈퍼히어로들끼리 모여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벤져스와 저스티스 리그는 1960년대에 등장했으니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가 최초의 슈퍼히어로 팀인 셈이죠. DC 코믹스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슈퍼맨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맨의 판권을 DC 코믹스가 헐값으로 사들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처음 슈퍼맨을 만들어낸 만화가들은 1938년 슈퍼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DC 코믹스에 단돈 130불에 팔았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계산해봐도 3,000달러, 즉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돈이죠. 그동안 DC 코믹스는 온갖 방법으로 떼돈을 벌었으니 확실히 남는 장사입니다. 고담시티를 지키는 외로운 박쥐, 배트맨도 DC 코믹스 출신의 히어로죠. 이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박쥐 인간, 그리고 억만장자 캐릭터를 처음 창조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밥 케인과 빌 핑거라는 사람입니다. 한동안은 밥 케인이 홀로 배트맨을 창조해낸 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빌 핑거가 초창기 배트맨의 복장을 디자인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배트맨의 공동 제작자로 2015년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이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2015년 이후 개봉하는 배트맨 영화의 크레딧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유명 아티스트 앤디 워홀은 DC 코믹스로부터 판권도 획득하지 않고 배트맨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화의 필름은 현재는 소실되어 전체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니 DC 코믹스에서 고소는 안 했던 모양이네요. 억만장자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적을 죽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DC 코믹스 만화에서 배트맨은 악당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악당의 목을 걷어차서 부러뜨려서 말이죠. 배트맨이 빌런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생겨난 건 DC 코믹스의 만화가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죽이네 살리네 할 수 없으니 말이죠.
라이언 레이놀즈가 데드풀에서 언급했던 그린랜턴도 DC 코믹스 출신입니다. 영화 그린랜턴은 야심차게 만들어졌지만 상한 덕분에 라이언 레이놀즈의 아픈 손가락이 됐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글꼴 중에 코믹산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윈도우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손으로 쓴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 글자가 DC 코믹스 덕분에 탄생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 빈센트 코네어는 우연히 다크나이트 그리고 왓츠맨 만화를 보고 거기에서 그려진 글자에서 영감을 받아 코믹산스 폰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폰트 이름에 만화가 들어갔던 거였죠. 1967년 내셔널 얼라이드 퍼블리케이션스, 즉 DC 코믹스는 키니 내셔널 서비스라는 한 미국의 회사에 인수됩니다. 머지않아 이 회사는 워너브라더스라는 미국의 회사도 인수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인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DC 코믹스가 워너브라더스의 자회사가 되었죠. 그래서 최근 등장하는 DC 유니버스 영화들을 자세히 보면 영화를 시작할 때 워너브라더스의 로고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만화 출판부터 영화 제작까지 DC 코믹스의 모든 부분을 워너브라더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